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or yes. 이야.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게 사실 이 이슈 체크하기도 바쁜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신곡을 연습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소화가 안 되는 곡이잖아요. 아, 이거 어렵네요. 오늘 소화가 되네요. 이래야 되는데. 자, 가요계에서는 뭐 선택은 하나를 외치는 이 답정너송이 요즘 히트라고 하지만 시사 예능에서는 히트라고 한다면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외부자들은 이렇게 패널 네 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꼭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오늘 함께할 새로운 목소리의 수습 사원도 소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친근한 외모와는 달리 반전의 칼날 화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변호사계의 사기 캐릭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면서 목표가 여기 빠진 캐릭터 하나 있다. 예. 바보 캐릭터가 하나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저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되게 많아서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 맞죠? 만만치 않은데. 오늘 이슈 소화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말 화두 참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경환, 김무성 두 분이 만나고 와서 이후에 친박계 홍문종, 윤상현, 그다음에 비박계 김무성, 권성동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끼리 이제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의도에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이 폭탄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은 친박 비박 싸워가지고는 서로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친박과 비박을 다시 붙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탄핵이잖아요. 탄핵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본 게 오케이, 탄핵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래도 이분들 구속시킨 거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선에서 피차 합의를 좀 보자. 요걸 가지고 이제 비박과 친박을 단합시키려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데 또 만만치 않은 게 일단 또 친박의 홍문종 의원도 가만히 있습니까? 한마디 하죠. 복당파가 이제 석고대죄 해야 된다. 네. 탄핵한 거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지고 친박의 그 서청원 의원 같은 거 결국 당을 떠나야 했잖아요. 이분이 후한무치하다. 나보고 당을 떠나라고 했던 그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컨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국민의 80%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분위기.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 목소리를 더 높이는 이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현주소인데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해서 뭐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감정의 골이라는 게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만큼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당장 친박에서 나오는 그 반응도 그렇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의 그 행보가 딱 정치공학적으로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곧 이제 원내대표 선거 있죠. 전당대회. 2월 달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조금 있으면은 비대위에서 살생부를 이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시점에 갑자기 친박을 이렇게 껴안는 행보를 보이니까 그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뭘 저기다 또 뒤에 술을 깔고 저러나 하는 의심이 먼저 앞서니까 이런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괜히 친박 비박 또 갈등의 소리만 더 커질 수 키우는 있다. 마찰만 한마디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친박계의 표를 얻기 위한 비박계의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 언론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는데 다른 면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탄핵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온건하게 끌고 나가서 좀 명예로운 퇴진 쪽에 가까운 걸 추진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친박계에서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불러일으키셨다. 그렇다면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친박에서 자꾸 우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묻는데 당신들 잘못도 크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친박계에서도 홍문종 의원이나 윤석열 의원이 좀 갈라서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알았다는 식으로 좀 협조적으로 나가는 거고 홍문종 의원은 여전히 그래도 당신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핏대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개파 간의 입장 차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같은 친박 내에서도 약간의 지금 온도차가 있는 건데 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런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런 제스처는 왜? 김무성 대표는 복당파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탈당을 했을 때는 뭐 보수를 혁신하겠다, 새로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정쩡하게 덮여져 왔었던 거죠. 이게 뭔가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 쪽은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뭐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인데 억울하다라는 입장. 복당파들은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거를 결합할 수 있는 절충점이 불구속 재판 정도를 촉구해보자. 그런 절충점을 제시해서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었던 거를 접착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시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 사태가 왔단 말이죠. 거기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심 지지층이 이른바 TK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력이란 말이죠. 그 지지 세력들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렇다고 계속 싸우면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접착제가 필요한데 지금 해법이 바로 뭐냐면 딱 이게 외교적 해법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언어를 딱 찾으면 뭐냐면 각자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이런 여기 봉합을 하겠다는 동의할 거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그렇죠. 게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장이라는 게 바로 적절한 낱말을 찾는다는 외교적 해법인 거죠. 그 실제로 잘 조율이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은 화두가 던져지긴 했는데 약간 좀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 토론회에서 이미 양쪽에서 대립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니까 야 이건 뭐 안 되겠구나 하고 약간 지금 그 후퇴하는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그 그래서 이번에도 예. 그 30시간의 법칙이 들어맞은 건가요? 그러면? 그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결말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추동력이 벌써 붙었으면 문안 갖고 서로 얘기해보자 이런 게 됐어야 됐는데 봉화는 올라갔는데 그 뒤에 뭐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는 30시간의 법칙이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올 법도 하게 됐죠. 네. 네. 김무성 대표 30시간 법칙이 나온 걸 봐도 사실은 지금 그런 거라도 안 하시면 역할이 없어져요. 송수는 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존재감. 예, 뭔가 마청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아우르는 모습을 해서 잘 끌어가는 모습이 돼야 앞으로 치열해질 당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노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계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온화한 분들은 자꾸 묻혀요. 아니 그래서 사실 당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건 아닐 것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저는 김무성 대표는 허허실실전법이라고 하면은 요번에 통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존재감 또는 뭐 상징적 의미 이런 걸로 던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노이즈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제 과시가 됐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기의 목적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30시간 법칙 뭐 이렇게 우리가 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리를 챙기는 허허실실 면에서는 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결의안도 좀 웃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결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촉구하냔 말이죠.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 자체를 받고 있는 중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자라는 건데 네. 이런 유사한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 하나가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이 아니란 체포나 구금됐을 때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석방해서 재판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근거가 있긴 한데 다만 이건 국회의원만 해당되는 거고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적용될 리는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그냥 그분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아니, 논리적으로 뭔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근거를 하는 그냥 던져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을 3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런데 앞에 거 두 가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고
맨 마지막 그 공천 개입 이거는 확정이 됐어요. 형이 2년형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네. 기결수 수영자의 입장 신분이에요. 수영자 같은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인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때 70세 이상이면 또 이게 요건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66세죠, 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70세 이상. 기타 중대한 사유 이렇게 7가지 요건이 맞으면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김무성 의원 측에서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결의안을 두고서 보수 세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화두 장악에는 성공을 해 보이는데 과연 문제는 그 의도가 흩어진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거였는데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든요. 근데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정치를 YS로부터 배우셨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YS의 적자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래서인지 옛날식 정치의 미련을 좀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큰형님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기치를 들고 나가면 예. 쭉 따라오는 그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 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문제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배웠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잘 따라오던데 옛날 스타일 정치인가요? 왜 안 따라오시지?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각자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원래 자기가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계속 중요하다고 믿게 돼 있어요. 저 언론사에도 좀 계셨잖아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민 불구속 재판을 막 촉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가지고 이프죠, 물론 지금 이제 이프죠. 만약에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 보자. 형이 확정되게 되면 사면해드리겠다. 총선 전에. 라고 하면 아마 지금 얘기하던 사람들 자유한국당의 심기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아마 이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딱 나와서 지금 원래 있던 사저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마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자들은 똘똘똘똘 뭉친 거예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반드시 자유한국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완벽히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의 정치가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걸 노리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협적이긴 할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부랑 말을 한마디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정치 공학적으로 그럼 받을 수 굉장히 있다. 재밌는 일이 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약은 좀 아니 근데 그냥 사실 만약으로 두는 그런 걸로. 부분에 능수능란한 편이에요. 이해찬 씨. 특히 과거에 운동권 했던 분들이 원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라는 게 사실은 선동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러니까 그런데 매우 능수능란하다. 그렇게 술을 그런 흘려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실 것 같은데. 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풍문에 따르면 한국당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면서 일부 친박 인사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신당 추진설 이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물론 이건 아무도 직접 확인이 안 된 이야기죠.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행보 안 하시리라고 봐요. 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공천 주고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누구도 제대로 그 목소리 내서 저항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사람을 쉽게 믿기 어려운 거고 나는 그 배신감이 이제는 앞으로는 나는 역사와 대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읽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즐겨봤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셨어요. 동물들은 배신을 안 하니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역대 대통령들이 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5시에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근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유는 좀 다르겠죠. 그 연배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그건 뭔가 얘기가 나왔어요. 일망정인데 이놈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결국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생각하실 않았겠어요? 수밖에 없게 돼 그런데 이용당해 먹을 일 또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감방 안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분을 소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갈리는 이용해 사람들이 먹는 있는 거죠. 거죠. 네. 이용해 먹으려고. 일단 원내대표 선거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리죠. 당대표 선거를 봐야 됩니다.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하나가 이제 비대위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인적 정산에. 그 규모와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뛰어나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분명히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소환해가지고 자기들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거죠. 원래 뭐 정치라는 게 본인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떠엎혀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친박계에서 혹시 비대위가 뭐 공천이라든지 지역 당협위원장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주면 우리 나갈 수도 있다. 원내대표 가가지고 우리 탄압하면 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용 카드인 거지. 경고성 이게 발언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거나 하지는 전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수정님 혹시 최근에 면회를 다녀오신 적이 예, 뭐 있으신가요? 어떻게 지난주에 면회를 갔었어요. 그럼 이걸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알고 계시죠. 뭐 보도가 뵈러 간 그날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네. 내용을 알고 계신데 뭐 뵈러 간 그날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네. 내용을 알고 계신데 뭐 굉장히 덤덤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분 나빠 안 하세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 그 대통령인데 뭔가 좀 끼워넣기 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이걸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다가 그 너무 그 와중에 또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 아니 뭐 애들이야, 저 같으면 좀 왜 의문의 일패야 뭐 이런 거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는 괜히 사실 예리했어요. 예리는 했는데 팩트는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얘기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재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김무성 의원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석방 촉구 결의안 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 이 대목에서 또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부분이 많아요. 구속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검찰이 막 쏟아내는 자료를 다 못 보니까 1심 판결에서 어떤 그 모순이 발견이 됐냐면 저희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전수 그런데 지금 이슈가 지금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구속이 그러니까 되었는가 아니, 그 나온 문제점이 김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기 왜냐하면 때문에 지금 현 우리 이슈가 이슈가 그게 아니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아니, 추가로 제가 그러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없어. 그 석방 촉구 결의안이라는 게 친박과 비박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로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석방은 못 해요, 그 역할을. 그 얘기예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가 연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가 지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이제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반의 활동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죠. 일각에서 이제 사퇴를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부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주장을 기각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 특별감찰반원들을 청와대에서는 전원 다 원내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또 제2의 우병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안이 저는 다르다는 말이죠. 네.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행세를 하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데 카바해 준 거잖아요. 카바해 주고 이런 문제였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전혀 그런 상관없이 어떤 말단의 감찰하는 그 감찰 반원이 하나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다음에 그걸 다 무마해 준 것도 아니고 적발을 했고 적발을 해가지고 또 전원 또 복귀를 시키고 이렇게 조치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예. 몇 가지 물론 아쉬운 점은 좀 있겠지만. 예. 글쎄요,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라면 뭐 거의 100% 그만둬야 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이 낙마하는 사태가 왔을 때 민정수석이 책임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히 특별감찰반의 문제 때문에만 그만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된 이른바 검증 실패 이것이 매우 인사검증 실패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은
이 군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투에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있잖아요. 지키는 거. 또 민정 수석의 제일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검증이에요. 인사검증. 그동안에 줄곧 8명 가까운 장관급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해서 사실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지금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단순히 이번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조국 수석을 굉장히 엄호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나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조국 수석이 경제 악화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경제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옆 사람한테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되죠? 결과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국 수석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진상을 낱낱하게 조사해서 밝히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원대복귀 시켜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수사하라. 저는 이건 적절치 못하던 거죠. 저는 장 변호사님이 이제 정치계로 들어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정치계로 합법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시니까 조국 수석도 이제 법조계 출신이시고 결국에 이제 결과 책임이라는 부분이 여기도 통해야 되는 영역이냐 아니면 책임으로 돌릴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전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이 사건은 보면은 불거진 게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겠다라는 거를 경찰이 또 청와대에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정당한 일이냐고. 그게 드러났고 그걸 드러나면서 이제 주변에 특별감찰관들이 골프도 쳤어? 근데 나만 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스스로부터 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몇 명이 또 같이 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근데 우리로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었으니까 다 원대복귀 시켰고 그다음에 돌아간 곳에서 감찰을 받기로 하겠다. 근데 사실 6급 이하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감찰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 권한도 없고. 그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악이라든가 청와대의 명을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명을 어떻게 거부해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권력이 누수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저는 아직 안 밝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회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그 황당했던 게 그 셀프 승진, 이른바 셀프 승진 의혹이라는 거 있잖아요. 6급 특감 반원이 과기부 장관을 독대해가지고 그래서 날려버린 자리에 자기가 5급 개방직 자리에 자기가 지원을 했다가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못하게 된 그런 일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전모를 지금 몰라요. 왜 이거를 발표를 안 합니까?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6급이 장관하고 독대를 한다는 게 그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장차관, 수석, 쉽게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관련 의혹 내사를 다 한다고. 특별감찰반. 그럼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막강하다?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강한 것은 직급이 높은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감찰하게 돼 있고. 원래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가 제일 먼저 썩는지 아세요? 눈이 제일 먼저 썩어요. 그래서 바로 이 특감반이라는 곳이 뭐냐면 대통령의 눈이에요. 눈과 귀. 근데 이런 눈이 썩은 동태눈깔이 되면은 그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청와대가. 그러면 적어도 경위가 여차여차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내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철저히 규명해서 밝히겠다. 그리고 벌어진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일단 반려대대로 사실은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PX 담당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사고 쳤다고 사단장 자르지는 않거든요. 아니 경계에 그런 예를 들어 아까 북한군이 뚫고 들어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없어져요. 낙마했으면 민정수석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검찰 수사관이거든요. 이분들 주사보예요. 이거 사고 친 걸 가지고 그 민정수석 내놔라 이건 좀 무리한 것 같고 야당에서 하는 걸 보면 뭐 같냐면 이상한 날에 앨리스 보면 나오거든 여왕 나오거든 신경질
자극적인 여왕이 저자의 목을 잘라라, 저자의 목을 잘라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을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특별 감찰반이 사실 2003년에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만든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그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0년에. 그 팀에서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체시키고 나니까 별관팀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힘도 없고 또 그들도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예 공개화시키자. 음지가 아니라 아예 양지에서 활동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이제 특감반이고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내린 조치가 바로 뭐였냐면 일단은 특감반이 뭐냐면 주로 뭐 검찰 수사관하고 경찰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출신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특감반에서 이번에 그 장관들 만난 거 아니에요. 또 기관장들 만나고 이런 일 없게 한다라든지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징계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 쳐도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이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겠다. 이것도 법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안을 내놓은 거고 이런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야당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야당 어떤 야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도 수석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아, 정의당도 그러고 있고요. 잠깐만요. 아니 조국 수석이 거기 개입했냐? 개입 안 했는데 왜 책임지냐? 대체 이게 말입니까? 아니 관리 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중요한 거죠. 어려운 거고. 자기가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어도 옷을 벗는 일들은 관리 감독자로서의 아니 근데 숙명. 아니 우리 견해가 다른 건 바로 뭐냐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서 그게 옷을 벗을 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자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야 저거 택도 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당의 비판이 제가 볼 땐 적합한 것 같거든요. 정의당은 조국 물러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짚은 게 바로 뭐냐면은 비위 사건의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책임 주체를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개선책만 주문했다. 쉽게 말하면 경위 설명하라는 거예요. 경위도 없이 그냥 개선책만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나름대로 근데 청와대에서 경위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감찰을 한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장 변호사님이 이제 불만이 없으시려면 이건 있어요. 이제 그게 정확하게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검찰청 내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특별감찰단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를 보고 진짜 잘 됐냐 안 됐냐는 다시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편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도 탓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적폐다. 그러면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 그랬어요. 시스템 탓을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요번 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권력 현상은 바뀌지 않아요. 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조응천 의원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죠. 바로.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 양반이 했는데 어떤 수준에서는 뭐 권력 운영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지금 뭔가 자꾸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통의 상황. 그리고 그냥 한마디 딱 하니까 전부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되던데 지난주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조응천 그분 조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농담이었을지언정 굉장히 섬뜩했어요. 아니 청와대를 민주당이 견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건강한 나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망가진 거 아니에요? 파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전직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정도 망가졌으면 저 아내가 심각하게 망가진 거다. 누구보다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민정수석과 지금의 민정수석이 또 위상이라든가 하는 업무 내지는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 우병우 한 사람 정말 수사에서 구속시키려고 얼마나 그 검찰 전체가 뒤집어졌었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자리였거든요. 글자 그대로 국정원, 검찰, 경찰 다 틀어지고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조국 수석 자체가 과거에 검찰과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민정수석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씀드리면 조홍원만 해도 검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박정권에서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민정수석실,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수석원들을 틀어줬던 시절에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청와대에는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하필 외부자들인데 예. 그 내부를 여기 5명 중에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예. 네. 항상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과관계를 분명을 해야 되거든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그다음에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찰반원 하나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조국 수석 뭘 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 일탈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을 자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사고를 안 칠 거냐라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조홍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그냥 잘라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율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판단은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왜 지금 저런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야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공략을 하고 있으면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앞으로 좀 잘해라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였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하기 6시간 전에 나온 거였는데 언론사에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해야 할 일이란 게 뭘까요?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수석의 제1의 그 책무는 뭐냐면요. 대통령에게 정확한 시중 의견을 전달하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를 알도록 가감없는 의견 전달하는 게 제일 큰 책무라고 직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때 그 김현철 씨 그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민정수석이 가서 얘기하기 쉽겠어요? 대통령 아들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문종수 민정수석이 A4 용지 한 장에 딱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각하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김현철 소장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 읽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왔어요. 그리고 구속됐죠.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뭐 SNS로 무슨 자기 의견 표현하고 그러면 학교 가서 하라고 자유롭게. 왜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발 그 패북질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이게-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거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에 관해서 그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틀이 완전히 잡힌 상황에서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든 그냥 평상시처럼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총괄하는 업무를 조국 민정수석이 맡은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국가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정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 검경수석 조직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고요. 사실 지금 이제 법원과의 관계 같은 부분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것들 문제들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검찰에서 우리 현 정부도 예상 못했던 이 사법농단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뭐 법원 쪽으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조수석마저도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 상황인데 그러면 쭉 그 어떤 큰 계획표 안에서의 업무를 큰 틀을 짰던 분이 조국 수석인 거고 현재 민정수석실은 있는 데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다 뒤집어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고 큰 일이면 큰 일이지만 이번에 벌거진 특별감찰관의 문제도 조 수석이 바꿔야 될 문제점들의 하나가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지금 상황에서 책임을 진다는 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맞으면서라도 야당에서 당연히 비판하겠죠.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맞으면서라도 그 일은 내가 해나가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SNS 문제는 과거에 이제 다른 어떤 데 있었던 그 정치를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민정수석이라는 개인적인 국가의 공적인 업무와 또 이분이 과거에 뭐 트위터만 도 150만 팔로워가 있었던 오피니언 리더였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치라는 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원,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거는 직접적으로 자기 정치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국 수석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더 관료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더 크게 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조국 수석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촛불의 상징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던데 동의하세요? 촛불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무너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이른바 검찰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랬었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오작동을 한 거잖아요. 검찰 라인이 사정 라인이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움직였고 지금 사법농단도 정권의 입맛에 법원마저로 움직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게 사법개혁이고 그 사법개혁에 중추에 있는 게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촛불의 상징일 수 있다. 예. 페이스북 뭐 가지고 시비 걸는 거 지금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누구처럼 뭐 페이스북으로 장관을 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트위터입니다. 그것도. 예, 트위터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수석이 당장 이제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장하성이랑 또 다른 표적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이 현 정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권력기관의 시스템의 개혁인데 왜냐하면 지난 두 정권에서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데 이걸 맡은 분이 바로 이제 조국 수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이 집중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우리가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우리는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야, 너 얼굴 잘생겼으니까 농담으로 너 나간 말이죠. 그 여성들 편은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대학교 때 서클 같이 예. 했지. 그러니까 그 요번에 청와대 들어가기 자꾸 카바하나 그랬더니 1, 2년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력엔 아무 뜻이 없다. 어디 출마하는데 아무 뜻이 없고 딱 하고 싶은 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권력기관이라는 게 돌아가는 것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걸 고치는 일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한테 맡겨진 소임이 있고 이건 아마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끝난 다음에 어디 출마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학계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정권에 악의로 일 잘못 그르친 그 우병우 같은 범죄도 나쁜 거지만 무능도 나쁜 겁니다. 그게 결과 책임이에요. 자기들은 선이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다. 근데 조직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장악을 못해서 성과를 못 내고 개혁을 못하는 것? 그러면 그것도 악이에요,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무능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리잖아요. 저는 거기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부하들 사고 안 칩니까? 부하들이 사고 쳤다고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됩니까? 사고를 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한두 건이 걸어가지고 아니니까. 공격하는 것 자체가 비판을 갖다 예리하게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비판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봐요. 청와대가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함께 곤욕을 치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인데요. 민주당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난제들과 함께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십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득표율이 42.88%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뭐였을까? 많이 궁금해들 했었죠. 이해찬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밀었다. 다른 후보를 밀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 예리함이나 날카로움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면의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여당 대표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라는 것은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용해야 될 때 찌르고 감싸야 될 때 들쑤시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능하게 잘하셔서 이 여야 협치 구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됐었을 때 우려했던 바는 좀 장 변호사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이해찬 대표를 뽑았을까라고 하면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좀 강한 목소리를 더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종부세라든가 주택공급 확대라든가 아니면 토지 공영제라는 얘기까지 과감하게 꺼내셔서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해줬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 자체가 세게 뭐 이렇게 지르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측면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죠. 강한 리더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든 극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 넘으면 되게 그 잘 안 바뀐다고. 그래서 뭐 이분이 요새 뭐 옛날에 버럭 총리 하다가 뭐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소위 얘기하면 그 버럭 총리로서 당시 홍준표 의원과 벌인 그 국회에서의 그거는 정말 거의
요새 얘기하는 대로 레전드급이에요, 진짜.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브로커들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신모양하지 마십시오. 모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거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붙인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붙이고. 언제 놀았어요? 설정적인 때 또 본인의 그 발톱이 드러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재명 지사 건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리고 뭐 버럭 또 화를 내시고 하는데 때가 되면 굉장한 그 판을 흔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이 예. 카리스마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예. 최근에 좀 그 행보를 보면은 20년 집권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포부를 밝힌 거다. 그 자신감을 밝힌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싶고 믿거든요. 더불어한국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로 20년을 가겠다? 그게 뭐냐 도대체.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이잖아. 이거 딱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믿을 사람이 없다니.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구리 올체인적 생각을 못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이렇게 독재 세력의 후예 같은 그런 언급이 난무하는 것인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자꾸 하신 노회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 그 선거법 개정할 때 그 정치인들 봐라. 그때 아마 진 면목이 드러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제안이 정말 있습니다. 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표 문제가 마침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더불어한국당 자유한국당 거대 정당이 80%예요 의석에 240석이 넘는 거잖아요. 80%라니까. 이게 독일로 말하면 대연정이에요. 그러게요. 예. 민주당에서 지난 선거에서 15.5%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석의 얼마를 가지면 41%를 가진 거예요.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사회만 공정하게 바꾸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 연동형 그러면서 20년 비례대표자 하겠다고.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인데 국민적인 여론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게 기득권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그게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비겁한 예. 거죠.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번 대통령 선거 나와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자기네들 야당일 때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금 여당 되고 지지율 좀 나오니까 이건 우리한테 불리해서 못하겠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말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건 핑계거리죠. 근데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전에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자한당이랑 그때도 손을 잡아가지고 무산시켰잖아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까지 뽑아라. 그래야 다당제 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 이게 법의 취지예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2인 선거구제로 다 쪼개버렸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이제 간파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정권을 갖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구제는 꼭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더라면 정의당은 30석, 20석 이상 얻었습니다. 자, 외부자들 사이에서도 나왔지만 이해찬 대표가 취임 전부터 20년 집권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얘기와 함께 차기 대권 후보들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제 킹메이커 역할로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예. 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예. 유시민 작가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긴 게 결국에는 이제 친문이 아니라 친노 쪽에서 이 다음 대권을 노리도록 하는 거고 킹메이커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어차피 이제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테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킹메이커를 꿈꾸는 거는 좀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유시민 작가를 불러서 대권의 잠룡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왠지 저는 소설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친노, 친문 이렇게 하는 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는 가장 흔히 쓰는 방법, 갈라치기 하는 방법,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정도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지막 소명을 그거로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사실은 차기 주자 관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까 참 뭐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친구니까 김부겸이
친구분이세요? 이를테면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게 혹시 그 김부겸 장관이 나온다면 자기는 양보하고 물러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단을 늦췄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마도 이 양반이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뭐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TK도 한 명, 호남도 한 명, PK도 한 명, 수도권도 한 명. 그래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물론 제가 보기엔 이재명 지사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엄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친문이냐 친노냐 하는 대목에서 지금은 그게 그 갈등이 구조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제 내년 들어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명확히 그 구도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사실 물밑에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일했던 친노 본류 세력하고 지금 친문 세력하고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분이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분이 20년 집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20년 후에 한국 사회는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라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정치 기획, 선거 기획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하게 대선 주자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 중에 본인은 지금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뭐랄까 조커 카드로 남겨놨다고 보고요. 그분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왜냐하면 장 내에도 있고 장 외에도 또 하나의 카드를 갖다 대비해 놓는 게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의치않으면 이게 온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메이커로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관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하락하는 지지율 이것 또한 이해찬 대표가 사실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인데 민주당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5%를 돌파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살짝 올랐다는 거죠. 예. 살짝 올랐던 게 사실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안심하라고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미중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차세대 동력을 못 찾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를 쉽게 활로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의 어떤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층 내부에서의 또 싸움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좋게 않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꺼냈을 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뭐하러 저거를 저 박 전 대통령을 다시 꺼내지? 오히려 민주당 잊어먹고 있던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야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조금 지지율은 빠진 게 사실이죠. 우선 그 25% 지지율이라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 큰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의미 있는 그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려면 30%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매우 잘했으면 이슈를 잘 주도하고 아니면 대여 공세부터 그 대안 지시까지 잘했으면 30%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25%로 올라오고 한 거는 반사이익도 있지만 친박 비박의 갈등이 그동안 어쨌든 비대위 체제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전 찾은 정도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30%를 돌파할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올라간 것 같고는 뭐 의미 부여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때이르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라는 게요. 탈원전도 그렇죠. 또 최저임금도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그렇죠. 방향 자체는 저는 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속도거든요. 속도 조절 없이 너무 막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해찬 대표의 그런 경륜이나 경험을 가지고 속도 조절을 좀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하락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이 정권이 탄생한 게 바로 줄푸세라는 그 경제정책의 실패로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경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 3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당장 나타난 이런 걸 갖다가 정권의 실패다, 정책의 실패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더 큰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ECD도 와가지고 한국이 취하고 있는 그 포용성장 정책의
대체적으로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조는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혁에서 자꾸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정치개혁 같은 거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뒤처지게 되면 일단 진보 정권이 떨어져 나서 노무현 정권 2가 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던 게 정권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반성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정사 최초의 대법관 출신 구속이냐, 제19 감싸기 논란의 연속이냐, 이 갈림길에 선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개월 넘게 달려온 사법농단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일단은 검찰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요, 행정처장 시절에 각종 재판에 개입을 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죠. 이분이 구속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혼자 있겠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겠고 당연히 직속 상관이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그냥 기각되고 말았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종원 차장이 개입했던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늦춘다던가 아니면 뭐 이 사건 사법농단 전체 시작이었던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뭐 고용한 박병대 두 전 대법관들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서류 사인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조 그 판사 비리 이런 데 좀 개입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공보처 공금도 현금으로 바꿔서 모았던 그리고 약간 국고 손실을 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봤었을 때 두 분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모관계의 입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임종원 차장의 상사일 뿐이지 직접 결재를 지휘한 것을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일단 수사에 잘 응하고 있고 뭐 전직 대법관들이 도망갈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속할 필요와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자료들 검찰이 그동안 전부 뭐 탈탈 털어가지고 다 수사했는데 뭘 또 증거인멸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모관계 입증이 좀 부족하리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게 임종원 전 차장이 다 무피권 행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 전 차장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고 관여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실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증거인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분들이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점 내지는 나가서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직 대법관들 구속 안 되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누가 나서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 확보가 됐으면 모를까 앞으로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는 분명히 보여요. 저는 좀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모순이라고 할까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박병대 전 대법관 수사 과정에서 보면 주거지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었어요. 그리고 고용한 대법관도 한 번 기각됐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발부를 하긴 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뭐 2번씩 기각되면서 증거가 제대로 남아 있을 거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면이 있고 특히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사유에 뜬금없이 가족 관계가 나왔어요. 가족 관계. 노모가 기다리시더라고요.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보셨어요? 없죠. 일반적인 피고인들한테 가족 관계를 이유로 해서 그러면 노모 아이들 안 기다리는 피고인도 있어요? 그 가족 관계를 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 판사가 왜 그랬을까?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수도 있고요. 노출시켜서 망신 주기. 이런 효과를 생각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참 선배지만 법에 따라서 그죠?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더 압력적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모가 기다리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수로 16기수 차이가 나거든요. 16기수 차이면 법조계에서는 뭐 할아버지 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차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선배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해 그랬다가 불이익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옛날 일이 갑자기 울컥하는데. 여자 타임 하자. 네, 저는 뭐 바로 그냥. 이거 절대로 밖으로 안 드러나가니까 이 소식을 다 털어놔 그랬다가 정말 불이익도 보고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기각이 된 거는 저는 좀 아쉽고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영장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되게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다른 재판에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상부의 결정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쪽의 어떤 그 큰 그림을 좀 더 봐줬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법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크게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진짜 글자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두 전직 대법관은 뭐 현장에서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부하들이 지나친 충성심으로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뭐 지금 판단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뭐 신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바로 나오는 거고, 방탄 국회 아니고 이번 방탄 법원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또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행정처 직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당연하게 검찰에 진술하기를 임종원의 지시를 받긴 했지만 원래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지시였던 것을 알고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무리 판사에 대한 대응 문건 같은 걸 보면 거기에 결재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리고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사실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도 단독으로 결정하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하셨지만 실제 그 전에 재판 경력으로 따지면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의 경력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행정관료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걸 그냥 밑에서 넘어갔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번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약간 배제돼 있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난 아니야. 그 이야기는 잘못 꺼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각이 된 이후에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두운 전망이지만 임종원 전 차장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고전 대법관 두 사람에 관해서 못 올라가 버리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거든요. 직권남용죄인데 그게 참 입증하라는 게 굉장히 강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많은 이들 지목을 하지만 이분도 안 될 것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달인이고 별명이 칼인데 자기 흔적을 남겼겠느냐.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만 또 재청구를 검찰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예단할 건 아니다.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말고도. 내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법치 질서가 확립돼 있는 나라에서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안철상 그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완곡하게 한 말씀이 나도 참 와닿더라고요. 명의는 환부를 도려내는 거지 해부를 하는 게 아니다. 해부를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좀 그런 일종의 어떤 사법 포퓰리즘이다.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이것이 더 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장에게 왜 화염병 테러한 그분도 따지고 보면 되게 억울하더라고. 진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지혜로운 방안이다. 다 까디짓고 파헤쳐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부를 도려낼 만큼의 사법부의 스스로의 개혁 의지나 변화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헌정사상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왜 다른 거는 아까 우리가 조국 수석 얘기했지만 물론 뭐 병치에서 우리가 뭐 같은 레벨을 다룰 일은 아니지만은 뭐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신뢰가 가는 사법 시스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법 신뢰 자체를 다 뿌리째 흔드는 그런 일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근데 너무 큰 희생이 그건 뭐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재판 거래라는 게 이분들이 지금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혹을 제공한 거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재판 거래라는 게 프레임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거나 하는 사례라는 게 지금 그렇죠.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재판 거래를 그렇게 좁게 명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뭐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도 상당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법 신뢰가 떨어진 거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 때문에 사법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조금 살펴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대형 로펌이죠. 김앤장 사이에 부당한 삼각거래가 있었다. 이건데 이거 팩트입니까? 그렇죠. 팩트로 이거는 사실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뭐냐면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래 그동안 우리 정부, 우리 사법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2012년에 결국 대법원이 그거랑 개인 손해배상이랑 상관없다라고 뒤집는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결론이 이미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딱 탄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걸려있죠. 그다음에 65년 청구권 협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크나큰 업적인 거예요. 이거가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대법원으로 왔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청와대에서 바라는 대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 대법원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뭐 외교부 이런 데서 의견서가 들어가는 법이 없었는데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꿔서 외교부에서 이게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가 시끄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도 바꿨고 규칙도 바꿨고 예.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장 변호사님 왜 웃으시니까 법조인들로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런 문서를 김앤장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서를 잘 써야 되니까 아예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서 전달을 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게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헌재 내부 기밀을 법원 행정처에서 직접 김앤장 변호사한테 건네준 전달했다고요. 부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험 문제인데 가서 답안지 이걸로 써서 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절차가 지연되다가 불과 얼마 전에 5년 만에 결론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이 계속 미뤄지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3번 이상 뭐 따로 만나고 독대를 하기도 하고 이 사건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만난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김앤장이 이 전범기업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김앤장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번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는 정권과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자기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천국 같은 분명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뺏긴 거예요. 이건 완전히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긴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변호사들 있잖아요. 전범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가 왔을 때 그걸 맞는 게 그 변호사의 윤리로서
맞는 게 가능한가?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악랄한 살인범을 왜 변호하냐는 기본적인 질문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네, 네.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면 그 안에서 올바른 결과를 법원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사기를 치고 이렇게 뭔가 뒷거래를 하지 않는 한에서 이 사람도 법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충분하게 도와준다. 정의를 찾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이게 기본적인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따지면 야, 왜 저 적군을 고쳐주냐? 왜 치료해주냐? 이런 철학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수사 실무에서 보면 살인자 하나 잡혔어? 그러면은 미제 사건까지 다 떠넘겨. 다 뒤엎어. 그래갖고 걔한테 다 떠넘기는 일이 있거든요.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는 것도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주의고. 대형 로펌의 관행 중에 하나가 이제 전관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정관 예우라기보다는 정관 비리라고 좀 부르는데 이거는 정관 비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재판에서 아는 판사, 아는 검사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유리하게 바꿔주세요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재판이 이미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끌어버린 거거든요. 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국내에서는 김 위원장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김 위원장 광고 엄청 하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덧붙여야 되는 게 있네요. 제 밥줄도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하는 사건에서 이런 일이 동원되는 일은 없어요. 국가적인 사건에서나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강제징용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거니까 어느 우리 양 변호사님 해도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도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저 박근혜 정권은. 상황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변호사분이 두 분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양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양현장 김현장 킬러라는 얘기가 떠돌던데 사실 아니, 그분은 이분이세요? 양 변호사님이 아, 킬러시래요. 예. 이분이세요?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김현장 킬러라는 얘기가 떠돌던데 사실 아니, 그분은 이분이세요? 양 변호사님이 아, 저래요? 킬러시래요. 예. 이분이세요?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제가 변호사 하면서 김 위원장이랑 이제 맞붙어서 이렇게 소송을 했던 사건들이 꽤 되죠. 근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죠. 7번 승소를 하셨다고. 네. 다 이겼죠. 이기거나 일부 승소하거나. 아,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법연수생 시절에도 네네, 그랬죠. 그런 경우 사법연수원 때 제가 2년 차 때 그 카드 상대로 마일리지 소송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공인은 살아 있어서 다 이겼죠, 제가. 개인 광고 엄청 하네. 억대 광고를 하는데. 아까 뭐 김현장 광고 얼마나 너무한다더니 물어보셔서 전 대답을 한 것뿐이에요. 법정에서 그 화력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나요? 다르죠. 예. 굉장히 김현장 변호사들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예의 바르고 굉장히 예의 발라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는 서면이 두꺼워요. 엄청 써대요. 뭐 그냥 같은 말인데 그걸 가지고 몇십 장, 몇백 장을 써대는 거예요. 양으로 죽여요, 양으로.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김현장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최초로 타임 차지 방식으로 수임료를 받아요. 예. 시간을 많이 쓰면 그렇죠. 그 돈을 받는. 다른 변호사들은 착수금, 성공보수 이런 예. 식으로 받는데 김 위원장은 일을 많이 한 시간에 따라 늘어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는 그냥 단박으로 받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붙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 이만큼 하면 돈 안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다 이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 변호사님 7건 다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10대0. 그 바람에 너무 일찍 스타가 되는 바람에 너무 정치계로 일찍 가시는 그런 칭찬인지 옛날에 또 아닌지. 국회인데 말이야 정치에 와가지고 말이야. 제가 권력을 쫓았으면 민주당에 있었죠. 근데 우리 이 양현장의 양 변호사께서는 김현장은 제야의 대법원이다. 이런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설명이? 일반 변호사들 같은 경우 뭐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뭐 대형 로펌이라 그래도 딱 팀이 있어서 총괄하는 변호사님이 있고 밑에 한두 명 정도 어쏘라고 불리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제한된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김현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도 부장이 있고 배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놨어요. 1000명이나 되는 인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실상 뭐 대법원 못지않은 어떤 맨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게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인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냈던 분이
이 곽병원 변호사인데 이분이 지금은 김현장 변호사세요. 그리고 그때 김현장에서 고문하면서 외교부 쪽 카운터 파트너를 맡았던 분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인데 네. 카운터 파트너를 맡고 있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장에서 들어가고 김현장에서 청와대에 딱 김현장으로 간 거예요. 예,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현장이 그 정관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관을 만들어내기도 많이 만드는 데가 김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김현장 고문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뿐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이런 데서 능력 있는 간부들을 뽑아서 극진한 예우를 해주고 있다가 그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또 청와대나 정부로 다시 차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한 번씩마다 다 길이 뚫리는 거예요, 김현장으로서는.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이제 소재가 김현장이었는데 저도 뭐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좀 유사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그렇지만 조윤선 전 장관, 예. 네, 이분도 김현장 출신, 박한철 헌재소장,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있어요. 조용천 의원도 김현장 출신이죠. 그래서 한때는 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요, 민정수석실 인원의 27%가 김현장 출신으로 채워졌. 그래갖고 청와대가 그 김현장 출장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연결고리가 그렇지 않죠.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반부패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김현장 출신이 발탁이 됐었다가 예. 그분마저도 이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김현장 출신들이 아예 없어요. 민정라인에. 최강욱 변호사가 들어갔잖아요.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예. 공직비관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놓쳤네요. 아니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니에요. 거기 자리 그 영광자리예요. 누가 있나 봐. 기운이 있나 봐요. 영광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수 제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더딘 진도에 국민들의 마음도 지쳐갑니다. 부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수습선으로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원래 계획과 달리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수습이 좀 조용한 모습을 보였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들, 의문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희 말씀만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문의 단초를 만들어주는 게 외부자들의 장점이 아닌가.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고마운 일이죠. 예, 아유 훈훈합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끝납니다. 아까 했잖아. 아니 저기에도 알림멘트를 해가지고 다시 안 뭔가 했잖아요. 기다리셨죠? 아니 그 편집하기 편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지.